이렇게 2023년이 끝나가는 이 자리에 저희 리드인을 사랑하시는 학부모님들, 원장님들, 그리고 저 자신, 그리고 책을 사랑하는 대한민국에 숨어있는 보석들에게 어떤 좋은 시간을 좀 준비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생각해낸 자리이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는 여러분의 멋진 요정이 되어볼까 합니다. 저는 요정 이상진이라고 합니다. 네. 네, 두 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네, 그쵸? 네, 두 분을 모시고 오늘은 좀 다른 스타일로 학부모 토크쇼를 준비해봤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학부모 강연을 가서 들어다보면 거의 일방향으로 듣는 강의가 많았을 거예요. 물론 그 강연에서도 듣는 게 진짜 많고 소통하는 강연이 됐고 내 자신이 느끼는 게 분명히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강연을 많이 다니긴 하지만 그게 결론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거나 많은 수많은 강연들을 찾아다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듣고 내 것으로 체화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저는 좀 다른 방식으로 한 사람만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좀 멋진 사람들이 모여서 그 두 분들의 이야기를 하다 보면 준비해오지 않은 것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분들의 준비되어 있는 삶도 있겠지만 내가 살아오면서 삶의 철학이라든지 독서를 통해서 독서는 그렇잖아요. 정답이 아니라 저기 뒤에 숨겨진 어디 비법서 같은 어떻게 정말 긴급한 순간에 툭 튀어나오는 명답서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분들이 살아오면서 삶의 지혜나 노하우는 저는 길러진 답안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 두 분께 사전 질문지도 드리지 않았습니다. 어떤 강연에서든요, 이렇게 유명한 분들을 모시고 사전 질문지를 드리지 않는 무례한 준비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두 분 모두 제게 사전 질문지를 묻지 않으셨습니다. 이때 박수 나와야 됩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책과 두 분 뒤에는 항상 저서가 따라다닙니다. 그죠? 그리고 두 분들의 얼굴을 보세요. 자, 나이가 들어가면서도 제가 그저께도 한 말이 있는데 아무리 나이가 들고 주름이 들고 하지만 결코 반대로 모든 것이 다 퇴화되지만 반대로 반짝반짝거려지고 초록빛처럼 태어나는 새싹 같은 존재가 얼굴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바로 눈빛입니다. 두 분의 눈빛 한번 보실까요? 어때요? 자, 우리가 지금 감히 내 눈빛이 계신 두 분보다 젊다, 당당하게 손 드실 수 있나요? 아니라면 오늘부터 눈빛을 갈고 닦으셔야 됩니다. 이 눈빛은 내공이라고 흔히 이야기합니다. 어떤 장소에 똑같은 이야기를 들으러 가더라도 그 장소의 매료가 되고 어떤 사람한테 흡입이 된다는 건 그 사람의 삶의 철학과 내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힘에는 저는 단언컨대 독서와 그 사람이 독서를 통해서 체화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먼저 마이크를 드시고 자, 잘생긴 순서부터 본인이 잘생겼다고 생각하시면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작가님. Lady first. Lady first.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제 소개하는 거 되게 싫어하고 전 사실은 작가님 뵈러 왔어요. 그래서 저 지금 많이 떨리고 있고 그리고 잘 몰랐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큰딸이 세린이가 한 책 읽었던 것 같아요, 옛날에. 근데 기욱이는 한국말이 조금 많이 느려져서 아직까지 이런 수준으로 못 읽고 있어요. 그냥 더 애기 책들 읽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알고 나서 이제 오실 거라고 유튜브 다 봤어요. 와우. 그래서 완전 너무 지금 제가 제일 행복해요. 눈이 그래서 홀리 되셨어요. 너무 지금 너무 설레하고 기대하고 있어요. 네, 좋습니다. 자, 화답. 네, 고정욱입니다. 안녕하세요. 갑자기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상당히 당황스러운데 저는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책을 제일 많이 냈고요. 제일 많이 판매했고 강연도 지금 제일 많이 다니고
그래서 뭐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너무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책을 읽었기 때문에. 지금 제 친구들은 다 오늘 전화 와가지고 고 박사 오늘 토요일인데 막걸리나 한 잔, 난 등산 갔다가 내려올 테니까 미안하지만 나 오늘 강연이 2개가 있다. 아이 너는 역시 잘 나가는구나. 나는 정년퇴직하고 노는데 부럽다. 나중에 밥 사줘.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는 걔네들을 부러워했어요. 다 뛰어다니고 나만 구경해. 나도 놀고 싶다. 축구 해보고 싶고 뭐 오징어 게임 해보고 싶지만 하나도 못했죠. 근데 지금은 걔네들이 다 나를 부러워합니다. 야, 넌 환갑 넘은 놈이 돈도 잘 벌고 여전히 활동하는구나. 그래서 책은 정말 우리 인생을 빛나게 해주는 값진 보석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책은 값진 보석이고 두 분도 서로가 서로를 알아보신 듯한 느낌이 드는데 그렇다면 독서를 통해서 어떻게 삶이 커왔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분들은 과연 언제부터 책을 좋아했을까? 진짜 책을 좋아했을까? 가장 좋아하는 영역은 무엇일까? 나는 책을 볼 때 어떤 자세로 볼까? 누워서 볼 때도 좋을 수도 있고 그러면 나는 한 번 앉으면 얼마만큼 오랫동안 정독할까? 나의 독서의 이모저모를 좀 파헤쳐보고 싶습니다. 자, 레이디 퍼스트? 네. 저는 미국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 영어 책들 많이 읽었는데 어렸을 때는 좀 눈물 나올 것 같아요, 갑자기. 근데 어렸을 때는 책밖에 없어요. 그렇죠? 책밖에 없어서 갑자기 너무 이모셔널해요. 책밖에 없어서 그냥 미국에서 조금 다르잖아요. 다르면은 이렇게 막 소셜라이즈 할 수 없잖아요. 친구도 못 사귀고. 그래서 책은 진짜 막 도망치고 싶을 때 그렇게 된 거예요, 책이. 그래서 작가님 먼저 대답하세요. 계속 우니까. 아, 네, 저하고 좀 비슷한 상황이신데 아마 미국에 사시면서 옛날이었을 테니까 인종적인 문제 혹은 또 뭐 차별적인 문제를 겪으셔서 책에서 어떤 위안을 얻으셨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맞죠? 저하고 그런 점에서 상당히 유사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아까 얘기했듯이 친구들은 다 놀러 다니고 뛰어다니는데 저는 방 안에서 기어다니는 그리고 제일 멀리 나가는 게 대문의 문지방에 앉아서 그 바깥에 있는 그 골목길과 조금 넓은 공간에서 뛰어노는 아이들 구경하는 거 그게 저에게는 가장 큰 부러움이었죠. 그러니까 그런 와중에 우리 부모님이 부모가 중요해요. 근데 부모님이 너는 장애인이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라가 아니에요. 너는 글을 배워라. 그래서 한글을 가르치셨어요. 5살 때. 그러니까 한글을 배운다는 거는 그 새로운 세계를 만나는 거거든요. 왜 문자로 된 세계, 독서의 세계를. 그래서 처음에는 떠듬떠듬 읽기 시작하다가 독서 수준이 높아지면서 점점 인지 능력이 향상이 되고 그 사물을 보는 시선이 개발이 되면서부터는 밖에 못 나가고 집에서 기어다니는 그 핸디캡을 가진 불리한 아이에게 독서 상황은 유리한 상황이 된 거예요. 나갈 수가 없잖아. 책만 읽는 거죠. 오히려 밖에 나갔던 애들은 한글도 몰라요. 저는 이미 한글을 깨우쳐서 책을 읽고 책의 세계에 빠지니까 더 이상 외롭지도 않고 책 보는 게 가장 큰 즐거움이었고 가장 큰 기쁨이었죠. 그래서 교수님 이렇게 뭐 갑자기 울컥하신다는 게 이해가 되는 게 책이라도 있기 때문에 우리 어린이들이 위안을 얻을 수 있고 또 거기에서 더 나아가 지혜도 얻을 수 있고 삶의 용기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말씀하시죠. 네. 저도 이제 부모님 말씀하시니까 저도 책이 그렇게 뭐 좀 특별한 게 그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냥 우리 부모님들이 되게 그 스토리텔러예요. 책은 그냥 스토리텔링이잖아요.
어떤 그냥 종이에 있고 어떤 거는 뭐 킨들에서 볼 수 있고 어떤 그냥 부모님들이. 근데 아빠가 되게 스토리텔링을 많이 해준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그 스토리 속에서 책하고 스토리하고 다 연결된 게 한국의 상상. 그래서 제 아이덴티티의 상상. 저는 여기서 살아본 적도 없는데 어렸을 때 계속 스토리로, 그리고 엄마는 옆에서 그 국어 책들 맨날 사줬어요. 그래서 옛날 뭐 한국 이야기들, 국어 책들. 그래서 그때도 한국어 배웠고, 한글 배웠고. 근데 그거랑 다 합쳐서 한국이 최고 나라예요. 전 너무 슬펐고 너무 억울했고 왜 이런 데서 사냐고. 한국 사람인데. 그래서 되게 그냥 항상 부럽고 슬프고 외로웠던 게 잘못 사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부터. 근데 책하고 스토리를 계속 들어가면은 그거를 살 수 있어요. 계속. 그래서 진짜 제일 오랫동안 한국에 있었던 게 95년도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3개월. 그때가 첫 번째 이제 상상 속에 있었던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혼자서 살아봤어요. 더 사랑에 빠졌죠. 그리고 그때 태어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그냥 10살이에요. 그래서 그게 책만 아니고 진짜 저도 책 집에서 그냥 막 읽고 이렇게 공부식 절대로 아니죠. 저는 막 그거 기억, 맨날 뭐 고등학교 때 버스 타고 가면은 그 우리 스탑 있잖아요. 내려야 되는데 maybe 막 완전 지나가 1시간. 그래서 1시간 뒤에 완전 다른 데 있어요. 그래서 어떡하지? 그래서 다시 내려서 다시 또 타고 이제 책이 너무 빠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진짜 인생은 재미없잖아요. 네. 리얼 인생은 재미없다. 그러면 여기에서 책을 읽다가 지하철에서 잘못 내려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많으실 거라고 지금 하시는데 저는 이걸 들으면서 있으실까? 퀘스천 마크가 떴거든요. 다 제때제때 잘 내리셨죠? 어떡해요? 잘 내리셨대요. 그만큼 독서는 지금 두 분의 말씀을 제가 들어보니 어쩔 수 없이 두 분은 환경이 첫 번째 환경이었어요. 그 환경은 내가 선택했던 환경은 아니었는데 어쨌든 좋지 않았던 환경이 결국은 나를 좋게 바뀌게 하는 환경으로 만들었다라고 하거든요. 그렇다면 그걸 지금 요즘에 대입해보면 요즘 아이들이 정말 책 읽기 좋지 않은 최고의 환경이에요. 핸드폰, 유튜브. 처음에 유튜브 영상도 길었어요.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그 긴 영상조차 보지 못하고 줄여서 멘트도 짧아요. 짧다도 아니요. 짤. 너 짤 봤어? 말도 다 줄여버리고. 이런 아이들이 독서 환경에 정말 어떻게 집어넣을 수 있을까요? 너무 궁금할 것 같아요. 저도 부모로서. 이번엔 연장자 먼저. 네. 네.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일단 저는 부모와 학생들로 좀 나눠 보면 먼저 부모 얘기하면 지금이 아까 굉장히 안 좋은 책 읽기 안 좋은 시대인 건 맞아요. 너무나 재밌는 것들이 많고 너무나 자극적인 것들이 많은데 아무도 책을 안 읽고 역으로 생각하면 위기는 기회라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 교수님이나 저나 우리 같이 옛날 사람들은 이런 즐거운 것들이 없었어요. 핸드폰, 유튜브, 뭐 비디오, 동영상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저희 때는 제일 재밌는 게 책, 독서. 근데 그게 이제 저도 어렸을 때 그 위기를 좀 느낀 건데 제가 어렸을 때는 텔레비전이 우리나라에 드디어 도입이 돼서 부잣집은 텔레비전이 있었어요. 근데 텔레비전의 중독성은 저도 경험을 했는데 책 읽을래 텔레비전 보려면 텔레비전 보고 싶어. 다행히 그때는 우리나라가 텔레비전이 저녁 6시에 시작해요. 낮에는 방송이 없어요. 아셔요? 켜봐야 6시에 돼서 12시면 끝나요.
그게 점점 늘어나니 전일 방송이 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그게 사실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요즘은 책 읽는 아이들이 없다는 거 부모님 입장에서는 찬스죠. 왜? 우리 애가 조금만 책 읽으면 바로 리더가 될 수 있는. 우리 이름도 리드인이 누구예요? L로 바꾸면 돼. L로. 그래서 첫 번째 좋은 소식은 우리 애가 조금만 책 읽는 습관이 있다면 옛날 우리 때보다 훨씬 수월하게 또래들보다 지혜롭고 똑똑한 아이가 될 수 있다. 그럼 아이들에게는 그 엄청난 유혹을 이기고 책을 읽어야 되잖아요. 그 방법은 한 두 가지 정도인데요. 처음에는 우리가 밥을 먹듯이 어려서부터 습관을 들여놓으면 얘가 어쩔 수 없이, 왜냐하면 하루에 몇 분이라도 책을 봐야 좀 그날 하루가 마무리되는 느낌. 그건 쉽진 않아요. 책 읽는 게 즐거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러면 작가들의 책임이기도 한데 굉장히 재밌는 책을 써주는 거죠. 게임이나 비디오나 스마트폰 이길 정도로, 아니면 최소한 이기지는 못하더라도 가서 낑길 수 있을 정도. 그래서 저는 부모님들한테 강연 가면은 우리 애가 이렇게 두꺼운 책 안 읽어요. 저도 안 읽습니다. 어려운 책을 안 읽어. 저도 어려운 건 안 읽습니다. 그렇게 재밌는 게 많은데 책조차 재미가 없으면 절대 사랑받지 못하기 때문에 작가들한테는 항상 잘 써라. 재미있게. 그래서 뭐 이따 얘기 나올지 모르겠지만 저는 책 쓸 때 세 가지 베스트셀러를 만드는 세 가지 고급 노하우가 있어요. 오늘 알려드릴게요. 제일 첫 번째가 뭐냐? 재미예요. 재미를 담아야 돼. 두 번째, 교훈, 메시지라고 그러죠. 교훈. 세 번째, 감동. 이 세 가지가 고르게 섞여서 비빔밥이 돼야 그 책이 떠요. 저도 제 책을 많이 쓰지만 쓰고 나서 한번 쫙 읽어봐요. 냉청하게. 이거 재미가 좀 부족한데. 이거 교훈이 좀 약한데. 이거 감동이 없는데. 그러면 뭐 하나 빠지면 그 책은 결국 실패해요. 그래서 정말 재밌는 책을 골라서 읽혀주시면 아이들이 엄마 나 비디오보다 이거 더 재밌어. 그러면은 그 약간의 전략에 의해서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도 말씀. 이제 작가님 이제 알게 되고 이렇게 들어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 이제 또 다르니까 미국이니까 저희는 계속 책이 너무 재밌는데 계속 조금 텐션이 생기는 게 아무튼 한국 캐릭터들 아니에요. 미국 사람들이에요. 미국 작가들이고.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약간 옛날에 비슷하게 뮤지컬을 엄청 사랑해요. 뮤지컬 맨날 이제 보는 것도 좋아하고 뭐 노래도 좋아 이런 거 다 좋아하고. 근데 뮤지컬도 한국에 그게 분위기가 없었어요. 아직 문화가 그냥 다 미국, 영국 이런 거였으니까. 그래서 애들 뭐 엄마 되고 나서도 책을 읽어야 되는데 제일 먼저 선택하는 게 교포 작가, 한국 작가 아니면 동양 작가. 애기 책부터. 왜냐하면 일러스트레이션도 자기처럼 생겨야 돼요. 그게 너무 부족해서 제가 어렸을 때 쭉 어른 될 때까지 그 책들이 너무 없었고 몰랐었고 또 한국말 완벽하게 못 읽으면 한국 책은 못 읽죠. 번역이 안 됐으면. 그래서 그게 되게 큰 거였고 미국에 살면서 아무튼 그냥 백인만 보여요. 백인 그것만 보이고 또 제가 이거 읽으면서 너무 재밌는데 아무튼 나는 이렇게 못 살아. 내가 이렇게 성격이 못 나와. 못 나오죠. 우리 부모도 다르고 가족도 다 다른데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임포스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 가면역 이런 거. 근데 제가 항상 왜 이게 어렵지 교포한테 동양 사람한테 왜냐하면 이거를 똑같이 흉내 내면은 진짜 임포스터 되는 거예요. 내가 그냥 미국 애처럼 뭐 부모 욕해 농담으로 이런 에세이도 못 써요. 근데 미국 애들은 진짜 초등학교 때부터 웃기게 부모 욕도 하고 뭐 이런 우리는 그렇게 못하니까 하면 이제 임포스터 돼서 너무 불안하고 그래서 그런 게 있어서 저는 이제 애기 때부터 동양 작가들 책 읽으면서
보니까 그게 자신감 이제 주는 것 같아요, 애들한테. 그래서 지금도 계속 이제 그런 게 많이 생겼죠. 미국에서 뭐 Korean American Children's Club이 있는데 거기서 우리 딸도 리더 해가지고 북클럽 리드했고 이제 우리 아들도 이번에 처음으로 리드했어요. 킨더가든 애들한테. 이제 자기는 5학년이니까 그거 해가지고 계속 이제 그 한국 작가 제나 윤이라고 제나 윤이 미국 책들 몇 개 썼어요. 약간 adventure fantasy 북들. 그래서 그 작가도 만나서 이제 creative writing 시작해요. 우리 아들이 그 분하고 다음 주. 그래서 그런 거 계속 학교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왜냐하면 미국에서 학교 가면은 그냥 다 미국 사람, 미국 책들, 미국 작가들, 뭐 역사, 다 미국 역사. 그래서 제가 제일 슬펐던 게 어렸을 때부터 한국 역사 배우는 게 되게 조금씩 우리 아빠가 뭐 얘기하는 근데 그런 거 제대로 못 배워서 한국에 올 때마다 조금 임포스터예요. 약간 나 한국 사람 너무 하고 싶은데 너무 아직 몰라요. 그거 다 못 배우기가 너무 어려워서 그래서 우리 애들도 조금 이제 제일 무서운 엄마 되는 게 우리 애들은 여기 학교 다녀야 돼요. 그래서 맨날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애들은 이제 한국 좀 역사도 배우고 사회도 배우고 한국말 저보다도 더 잘하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책만 읽은 게만 아니고 맞는 책을 봐야 돼요. 동양 사람들 그게 너무 중요했어요. 두 분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또 저도 여기서 제 생각이 딱 드는데 저 역시도 제 철학도 그렇고 저도 현장에서 아이들을 만나면서 정말 할머니 쪽 이야기처럼 우리 뭐 고전 이야기 이걸 어리면 어릴수록 어린 친구들일수록 그냥 이 이야기는 엄마의 이야기야. 그럼 되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데 학년이 올라갈수록 이건 교과서야. 이건 시험 문제야. 점점 어렵게 느끼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모든 건 작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흥미랑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내가 가장 읽기 편하고 가장 쉽고 내가 재밌게 느껴져야지 거기가 진짜 내가 읽는 독서 환경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분의 전공으로 조금 파헤쳐 보겠는데 전공 관련해서 오늘 오신 분들을 제가 지금 사전 질문을 받아봤는데 연령대가 굉장히 다양해요. 근데 제가 어떤 분이 잘못 기재했나 싶을 정도로 1개월 아기가 있다고 하신 분이 있었어요. 그분은 오늘 안 오셨나요? 근데 제일 저학년은 지금 7세도 있고요. 7세부터 6세도 있고 중학교 준비하는 그래도 제일 많은 나이가 중학교 2학년이 아직 고등학생까지는 없고 많았는데 또 중학교 준비하시는 분들 그리고 글쓰기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셨어요. 그리고 부모님들도 내 자신의 메타인지도 궁금하다 하는 분도 계시고 독서와 메타인지의 상관관계도 굉장히 궁금하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신데 그렇다면 우리 많이 궁금해하잖아요. 메타인지가 무언지는 알겠는데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머니들도 본인이 아이에게 자 이런 거 너 학습 메타인지가 일어나야 돼. 너도 네 메타인지를 알아야 돼. 과연 어머니들이 본인의 메타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메타인지란 용어 정의는 알고 계실까요? 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좀 쉽게 풀어주시고 아이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학습 속에서 독서에서 좀 적용할 수 있는 네, 저 심플하게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메타인지가 너무 좋아요. 이거는 아주 디폴트로 인간이 갖고 있는 힘이고 우리가 뇌가 있으면 그리고 뇌가 잘 되고 있으면 메타인지가 자연스럽게 되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 이제 뭐 아기가 한 달이에요. 아니면 1살, 2살, 3살 아직 완전히 말 잘 못하고 아니면 완전 혼자서 책 읽지 못해요 아직. 근데 우리가 책을 읽어주잖아요. 책을 읽어주면서 메타인지가 너무 좋은 게 거기서 우리가 실수를 고치지 않아요. 애기들은 책을 읽어줬을 때 계속 실수하거든요. 왜냐면 이 단어 모르 이게 뭐지 뭐 그림 보면서 이게 뭐지 이거 근데 우리가 읽으면서 막 there was a yellow hat 뭐 hat 뭔지 알아 모자 안 하잖아요. 우리가 엄청 믿어요. 우리 아기를. 인간 되는 거잖아요. 그냥 읽잖아요. 그리고 조금 pause하고 그림 보여주고 turn the page 하고 읽어요. 아기가 거기서 모르는 게 엄청 많은데 우리가 믿고 있어요.
보면서 생각해가지고 또 생각에 대해서 생각해가지고 알게 될 거예요. 근데 갑자기 1학년 돼가지고 이제 숙제하고 있는데 이거 틀렸잖아, 빨리 고쳐. 갑자기 이상하게 이게 책 읽는 거가 그냥 학습인데, 그냥 살아가는 학습인데, 우리가 갑자기 메타인지가 너무 좋았는데 갑자기 불안해져가지고 이제 그 실수할까봐 안 믿게 되는 것 같아요, 애를. 그럼 애가 벌써 우리 부모가 나를 안 믿어서 이거 빨리 고쳐야 돼. 이제는 학교 학습이 너무 자연스럽게 잘 됐을 건데 재미있게. 근데 벌써 우리가 안 믿어주니까 거기서 메타인지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메타인지는 아이의 실수를 해도 실수는 그냥 아니면 오래 걸리는 것도 우리가 실수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를 믿어주고 기다려주면은 문제가 없어요. 그거 책 읽는 거랑 똑같아요. 그냥 자기 숙제 읽고 뭐 생각하고 읽고 근데 뭐가 틀려 뭐 받아쓰기 틀렸어요 하나 그러면 이거 틀렸으니까 빨리 고쳐. 우리 아기 때부터 안 그랬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메타인지가 계속 갈 수 있는데. 지적을 많이 하셨던 눈빛을 찾아보겠습니다. 네. 퇴계 이황 선생님이 이야기하셨대요. 남의 실수를 내 실수처럼 대하라. 우리 어때요? 내 실수에는 관대하죠. 타인의 실수에는 어때요? 눈에 불을 켜요. 반대로 타인의 실수도 내 실수처럼 관대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그리고 아이들이 우리 작가님 저서가 자 대한민국에 지금 작가님보다 글을 많이 쓰신 대한민국 계보에서 대한민국 역사상에서 글을 많이 쓰신 분은 책을 많이 쓰신 분은 딱 한 분 더 계세요. 아세요? 알고 있죠. 네, 말씀해 보세요. 저희 학교 선배입니다. 성균관대학교 제가 나왔는데 저희 학교 선배인데 얼굴 본 적은 없어요. 한 200년 전 분이었어요. 다산 정야교 그렇죠. 선생이 500권을 썼어요. 그렇죠. 제가 알고 계셔야 됩니다. 352권. 이번 이후 12월 달에 한 2억 원 더 나올 거예요. 그래서 썼는데 다산과 저는 좀 차이점은 있어요. 옛날에 다산은 제자들 18명에게 분업을 해가지고 썼고 저는 혼자 쓰고 있고. 그걸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다산 정약용 선생님을 지금 200년 전으로 거슬러 가서 여쭤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선생님은 생전에 계시니까 네, 물어보세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다작을 다작 중에서도 좋은 우리 질문이네요. 작가님의 책이 리드인에 우리 들어있는 거 한번 말씀해 보실까요? 답복이 없어요. 자, 내가 맞네. 읽어보신 거. 잘 읽어봤지 뭐. 큰 소리로 가방 들어주는 아이 눈으로 읽으시면 안 됩니다. 네, 자 많습니다. 자 어떻게 그렇게 다작도 내셨는데 다작 가운데 얻어 걸린 게 아니라 다작 내셨는데 그 안에도 다작을 많은 사람들이 사실 다 못 읽어봤기 때문에 저는 이 몇 코밖에 선정이 안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이렇게 책을 많이 쓰시나요? 아까 우리 교수님 말씀이 굉장히 저한테 많은 지금 깨달음을 주는데 어렸을 때 저는 뭐 시험 문제라고 책을 읽은 건 아니었어요. 그냥 스스로. 그렇다고 또 국어 사전을 다 찾으면서 읽은 건 아니에요. 읽다 보면 이게 문맥 앞뒤 문맥을 통해서 한마디로 텍스트가 컨텍스트가 되는 거죠. 앞뒤 문맥을 다 이해하고 저 사람이 저 단어를 왜 썼는지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이 안에서 다작됐지만 사실은 다독을 했거든요. 그래서 활자 중독증이 뭐 영어로도 표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글자로 되어 있는 거는 본능적으로 읽어요. 지금 들어오자마자 싹 한번 다 훑었어요. 나도 모르게 그냥 글자내 읽어야지, 글자내 읽어야지, 글자내 읽어야지. 이게 이제 일종의 체득이 된 건데 그러다 보니까 어려서부터 책을 읽고 많은 책을 읽다 보니까 나중에 신문도 다 읽고 아버지 책도 다 읽고 심지어는 삼촌이 주고받은 연애 편지도 다 읽고 몰래 왜냐면 텍스트를 계속 읽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큰 삼촌이 몰래 동거해서 딸 낳은 것까지도 아버지 모르게 우리 아버지가 장남인데 그것까지 발각됐어요. 그래서 편지에서 읽어 바쳤거든. 부작용이 좀 있어요. 근데
근데 이런 것들이 안에 계속 쌓이고 쌓이니까 이 안에서 융복합이 일어나. 이쪽에 있는 이야기의 요소와 저쪽 요소가 나도 모르게 결합이 돼서 새로운 이야기로 만들어져. 그러니까 다작 500권이 제가 쓰는 걸 목표인데 아마 더 오래 살면 더 많이 쓸 거예요. 왜냐면 지금도 쓰려면 쓸 수 있어. 여기 오신 분들의 이야기 들으면서 왜? 간단한 얘기 몇 마디만 해줘도 저는 그거에 배경 지식과 그거에 관련된 스토리를 머릿속에 있는 거 다 꺼집어다가 붙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독을 했기 때문에 다작을 할 수 있었고요. 첫 번째. 그다음에 두 번째는 테크닉이 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글 쓰는 걸 잘 쓰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문법이나 이론을 좀 알아야 됩니다. 문학 이론 같은 거.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제일 좋아하느냐, 독자들이. 어떤 이야기 구조를 제일 좋아하느냐 같은 것들을 좀 연구를 하는 거죠. 하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제일 재밌어 하더라. 이런 거를 계속 수집해 놓고 있고, 세 번째로는 현장을 다니면서 항상 메모를 많이 해요. 항상 메모. 좋은 책 있으면 좋은 책 구절 메모하고, 또 뭐 좋은 누가 방송하면 메모하고, 교수님 말씀 듣다 집에 가다가 차에 있는 메모장에다 다 쓸 거예요. 오늘 하셨던 얘기. 이런 것들이 데이터로 쌓이다 보니까 내 지식이 되고 나의 그 어떤 지혜의 밑받침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출판은 결국은 독서고요. 독서를 저는 뭐라고 규정하냐면 새로운 정보의 습득, 항상 정보의 목이 말라 있어요. 스토리의 형태로, 책의 형태로, 요즘 뭐 다양하게 들어오지만 가장 기본은 책을 통해서 새로운 정보를 얻었다는 것이고, 위대한 위인들 보면은 책을 안 읽은 사람들이 거의 별로 없어요. 나폴레옹 같은 경우도 그렇게 책을 읽어가지고 전쟁 나갈 때 마차 하나에다가 읽을 책을 간뜩 채워가지고 나간대요. 계속 전장에서도 읽는 거야. 다 읽으면 또 나폴레옹이 나하고 비슷해, 버려. 마차 바깥으로. 그럼 그 책 누가 주술지 아세요? 부관들이 읽어 또 주워가지고. 왜? 분명히 이걸 읽었기 때문에 어떤 명령을 내릴 거다라는 거를. 그렇게 부관들이 똑똑한 거죠. 그래서 항상 나폴레옹은 그렇게 책을 읽었기 때문에 오페라 보고 있는데 갑자기 부관이 황제폐하 독일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러면 1초도 안 망설이고 어디에다가 뭘 배치하고 어디에다가 뭘 배치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걔네들이 공격하면 물러날 것이다. 나중에는 어떻게 황제폐하는 그렇게 즉시 답을 내십니까? 나는 오페라를 보고 있어도 머릿속에서 계속 나의 모든 책 읽은 지식과 모든 상황이 컴퓨터처럼 돌아가고 있다. 유명한 얘기. 그래서 자녀분들도 책을 읽는 걸 통해서 내버려 두시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스스로 읽게, 학습으로 자꾸 물어보고 그러지 마시고 않으시면은 그 안에서 융복합이 일어날 겁니다. 어느 순간. 그때까지 기다려 주셔야 돼요. 저는 부모님이 그런 걸 기다려 줬기 때문에 오늘날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여러분들 그 영화 보셨나요? 톰 크루즈가 나오는 마이너리티 리포트인가? 이렇게 화면이 네, 이 스펙트럼처럼 쫙 이렇게 돼 있으면 거기서 필요한 정보들만 손으로 가지고 와서 그것처럼 우리 사람의 인간의 뇌 속에도 우리가 많은 정보들을 넣어두면 이 정보를 눈으로 보는 정보와 내가 기억 속으로 저장되어 있는, 책으로 봤을 때 저장이 더 장기 기억으로 가는 이유는 책을 눈으로 보지만, 우리가 눈으로 보지만 그게 상상으로 일어나잖아요. 이미지네이션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어떤 기억을 떠올릴 때 우리가 기억을 문자로 떠올리나요, 여러분? 아니죠. 어떤 생각으로 떠올리고 이미지로 떠올린단 말이죠. 그럼 나의 A 이미지와 B 이미지가 어느 날 갑자기 융복합이 돼서 친구가 되어서 나타나요. 그럼 나는 또 다른 C라는 툴이 생기는 것이고, 그 C가 또 저기 저장소에 있다가 또 다른 데서 이런 마이너리티 리포트를 저는 또 들으면서 또 다른 상상을 하게 됐는데, 이쯤 되니 궁금해집니다. 두 분들의 자녀. 그쵸? 이 두 분들은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 두 분들은 잘 자라셨어요. 오케이, 브라보. 그럼 두 분들도 잘 키우셨나요? 그걸 알려주세요. 그것까지 가야지만 궁금합니다. 그런 사전 질문도 있으셨어요. 작가님에게는 또 어떤 분의 그 가방 들어주는 아이의 서구와 영탱이가 현재 어떻게 지내는지, 이건 또 후에
대답을 해주시면 좋겠고 교수님께 뚜렷한 교육관으로 자제분께 직접 행동하시는 모습을 보고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학습만큼이나 여가 생활도 중요하다. 자녀분들과 요즘 어떻게 여가 시간을 보내냐. 세린 친구의 테니스 실력도 많이 향상되었는지 궁금하다라고 직접 큰따님의 이름을 거론해 주신 분들 계신데 두 분의 자녀분 자랑 아까 시작되기 전에 두 분이서 제가 모르는 그 해외 이야기를 막 하고 계셨거든요. 자녀분의 이야기를 나는 공짜 해외 항공을 탄다 막 이런 얘기 들리고 있는데 이제 마음껏 자녀 자랑을 어떻게 키우셨는지 다독을 하는 부모님의 자녀는 어떻게 컸을까요? 네,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애가 셋입니다. 아들, 딸인데 그 아들이 학교 다닐 때 제가 책을 열심히 읽으려고 했는데 집에 뭐 책이 엄청 많죠. 안 읽어요. 너 왜 안 읽니? 게임 좋아하고 친구들 만나서 운동하는 거 좋아하고 놀러 다니는 거 좋아하고 이 사람은 아빠가 이렇게 좋은 책이 많은데 좀 읽어라 그랬더니 이놈이 한대 소리가 저는 아빠 책은 관심이 없고 자기 친구 아빠의 작업 방이 관심이 있대. 그 아빠가 컴퓨터 프로그래머인데 집에 온통 모든 종류의 게임 CD가 다 있다는 거예요. 그걸 연구하려고 갖다 놨나 봐. 그래서 저는 그런 거였으면 좋겠어요. 야, 아빠 어렸을 때는 아빠 방에 책이 가득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 꿈을 이루었는데 이제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구나. 웃고 그러고 말았는데 그래서 저는 아들, 딸 셋이는 셋 다 그렇게 책벌레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제가 책은 많이 읽어줬죠. 너희들이 안 읽으면 내가 읽어주마. 저녁 때 자기 전에. 그리고 정서의 함양에 좀 도움이 된 것 같고 무엇보다 제가 작가가 된 건 어렸을 때 중고등학교 다닐 때 이과였거든요. 의대나 공대 가려고. 지금도 체질이 이과예요. 근데 의대나 공대에서 뭐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인은 뽑질 않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문과로 바꿔서 이제 국문과에 오게 됐고 운명적으로 작가가 된 건데 이 DNA가 무서워요. 애들 셋 다 이과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즐겨보는 인문학 책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책을 읽히려고 해도 재미없다는 거야. 자기들 오히려 과학, 뭐 실험, 운동, 뭐 기계, 뭐 만들기 이런 걸 좋아하는 아이들이어서 두 손 들었어요. 그래, 너들 원하는 대로 가라. 그래서 첫 아이는 토목과, 둘째 아이는 생화, 토목, 시빌 엔지니어링. 그다음에 두 번째가 땅 파고 기계, 포크레인하고 모든 중장비를 다루는 놈이 된 거야. 두 번째는 생화학과, 피지올로지를 나와가지고 지금 과학 선생님 하고 있고요. 셋째가 이제 항공운항을 공부해가지고 지금은 비행기 조종하는 파일럿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셋 다 이과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집사람이 어쩌면 피를 못 속이냐. 다 글로 가버렸냐. 근데 저는 뭐 자기도 원하는 걸 갖기 때문에 저는 뭐 좋다고 생각하고. 그 대신 이제 책을 읽어 좋은 점은 제가 부모로서 책을 읽어 좋은 점은 좀 있었죠. 자녀 교육서도 좀 읽었거든요. 자녀 교육서도 읽고 뭐 화성에서 온 남자도 부부관계에 관한 책도 많이 읽었고 자존감 책도 읽고 그러니까 살면서 겪는 그런 어떤 관계의 문제들에 대해서 조금은 지식을 갖게 돼서 많이 좀 마음 공부에 도움이 됐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혼하지 않고 살고 있다. 아직까지 애들하고 원수되지 않고 너희들이 원하는 걸 하도록 후원해주고 응원해주는 아빠가 돼서 다행히 가족들이 비하하는 아빠는 아니다. 이것만도 책이 준 선물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뭐 문학자로서의 삶은 저희 대에서 저에서 끝나지 않을까. 모르겠어. 손자가 또 글 쓰는 애가 나올지는. 그러니까 너무 그 부모가 원하는 대로 뭐 내가 뜻하는 대로 애들이 되리라고 생각하시는 거는 오산인 거 알고 있죠 이미. 남편도 뜻대로 안 됩니다. 남편도 안 되고 자식도 안 됩니다. 나도 뜻대로 안 됩니다. 그럴 때는 속상할 때는 그냥 책이나 읽으시면 됩니다. 제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저도 책 이제 뭐 자기 전에 책 읽어주셨다고 저는 학교에서 오자마자 그게 첫 번째예요.
첫 번째, 그럼 숙제, 이 학교 일 그런 거 신경도 안 써요. 책을 읽어야 돼요. 그게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똑같이 애들이 혼자서 안 읽을 거면은 저희가 그 책 읽는 그 에리아, 그 공간이 있어요. 그냥 다 빈백이에요, 땅에. 그래서 그냥 다 누워서 오케이. 그래서 항상 알아요. 이제 학교에서 오면은 다 누워 있어요. 언제 시작해 엄마? 그러면 엄마가 이제 항상 고르는 책 이제 하나씩 다. 근데 이제 5년 차이가 나는데 그래도 중간에 읽어요. 그래서 기욱이한테는 조금 어렵겠지만 세린이한테도 쉽지만 사실은 쉬운 책은 없죠. 다 생각할 것도 있고 막 그렇고. 그래서 제가 항상 제가 어렸을 때 좋아했던 책들도 고를 때도 있고, 근데 이제 보니까 계속 읽어 보니까 어떤 거를 좋아하는 거 알아요. 그래서 더 어려워지는 게 세린이는 미스터리, 픽션, 뭐 이 서스펜스 뭐 이걸 가고, 근데 기욱이는 non-fiction으로 가는 거예요. 완전히 이과, 완전 그냥 이제 뭐 evolution, 뭐 computers, 뭐 이거 이제 침팬지 이거를 이제 사랑하게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더 힘든 게 각자 읽어야 돼요. 그러면 오케이 세린이 차례, 오케이 세린이가 와, 기욱이는 딴 거 해. 그래서 우리 이제 뭐 30분. 그러면 오케이 기욱이 빠, 이제 기욱이 딱 뛰어와. 그러면 이제 다른 책. 그리고 짧은 시간 동안 같이 읽는 책 또 있어요. 그래서 그게 항상 오래 걸렸고, 아마 작년까지 세린이가 진짜 중3까지 계속 읽었어요. 매일. 그게 제가 이제 교수 되면은 좀 플렉시빌리티가 생기잖아요. 한번 이제 그 테뉴어 받으면. 그래서 그때부터 나 책 읽을 거다. 이제 나 이제 오랜 우리 애들한테 좋은 엄마 되고 싶어서. 근데 제가 이제 뭐 이 애들이 책 많이 알게 돼서가 행복한 게 아니고, 요즘에 너무 행복한 게, 너무 자랑스러운 게, 우리 세린이도 그래. 세린이가 이제 하나밖에 없는 친구, 진짜 너무 말 없는, 똑같이 저랑 똑같아 어렸을 때. 근데 그 한 친구랑 똑같은 책을 읽어야 돼요. 그러면 할 얘기 있잖아요. 항상 행복하죠. 할 얘기 없으면 뭐 친할 필요도 없잖아요. 말할 것도 없고. 근데 기욱이가 지금 이제 같이 와 있는데 5학년인데 여기 마포에 사는데, 근데 이제 친구가 생겼어요. 좋은 친구. 근데 그 친구가 기욱이가 읽었던 책을 안 읽었어도 너무 이쁜 게, 기욱이는 말 잘하니까 그냥 야 너 이거 읽었어? 안 읽었어. 이 책을 읽었는데 스토리 말해줄게. 그래서 조금 이게, 근데 그 애도 진짜 그리고 재밌게 스토리텔링을 해요. 근데 그것 때문에 너무 친해져서, 근데 거기서 우리가 원해도 안 원해도 학습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단어 학습. 그래서 갑자기 뭐 기욱이가 섞어서 영어 단어 막 나오니까 그 애가 막 그게 뭔데? 그래서 기욱이가 한국말로 모르게 막 설명해요. 근데 이제 똑같이 얘가 뭐 또 물어봐요. 근데 기욱이 그게 뭔데? 그러면 또 뭐 영어 단어 뭐지? 근데 이제 또 설명해야 돼요. 근데 너무 이쁘게 하니까 이것 때문에 둘이서 완전 베스트 프렌드 된 거예요. 다른 거 없어. 얘네들 뭐 운동 좋아하는 애들도 아니고 뭐 다른 친구들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공부도 스트레스 받겠죠. 특히 그 친구는 한국 애니까. 근데 너무 둘이서 학원 리디는 항상 학교 끝나자마자 가거든요. 기욱이가. 걔는 안 가요. 그 7분 동안 같이 걸어가져요. 그리고 앞에서 막 30초 항상 늦어요. 기욱이가. 왜냐하면 이 대화를 계속 하고 싶어서. 그리고 뭐 다른 학원 또 5분 동안 대화하면서 가니까 제가 가끔 이제 거기서 기다려요. 둘이서 오는 거 보고 싶어서. 그리고 가끔 영상도 찍고 뒤에서 막. 근데 너무 이뻐서 그것 때문에 그냥 제가 너무 행복해요. 저도 이 말씀이 어떤 건지 너무 공감이 가는데, 엄마가 아이한테 책을 읽어주고 나서 그 책을 가지고 야, 그 책의 주인공이 누구였어?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말고, 그건 엄마가 본인이 읽지 않았을 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엄마가 정확하게 책을 읽지 않았을 때는, 자, 책이 굵어요. 내가 이 책을 읽었는지 확인을 하고 싶을 땐 줄거리 순서 말해봐.
사건 말해봐. 이렇게 되는데 엄마가 깊이 그 책을 읽고 공감이 되면 엄마의 질문이 달라집니다. 나는 어떤 장면이 되게 슬펐다? 너는? 이렇게 질문이 나오죠. 그러면 서로가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아마 기욱이가 그걸 했을 거예요. 친구와 함께. 내 아이 생각을 들려주면 친구도 나는 책에 관심이 없던 친구조차 내가 좋아하는 이 친구가 뭘 저렇게 즐거워하지? 그게 저는 선순환이라고 생각하고 되게 긍정적인 효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이 먼저 어떤 책을 보여주고 싶다면 그걸 읽어보시고 깊게 공감을 하셔서 말씀을 먼저 건네보시면 첫 움직임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말씀을 들으면서 저 역시 또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런 거 물어보지도 않아요. 근데 저는 그냥 울거나 너무 좀 그냥 그래 애들이 엄마 또 울어 다 다르게 받아들이고 저도 어릴 때 안 울었던 책인데 어른 되고 다시 읽으니까 가끔 읽고 그냥 그럼 애들 생각하는 것도 믿어요. 자기 끝. 네. 저도 좀 비슷한데요. 저는 책 읽으면 야 이렇게 줄거리 안 물어보고 줄거리 절대 물어보지 마세요. 그 숙제로 이렇게 부담스러워요. 어머니들도 줄거리 얘기하려면 힘들어. 그래서 저는 애들 책 읽으면서 거기서 제일 중요한데 뭐 한두 개. 야 거기서 그거 웃기지 않냐? 읽었으면. 알죠. 아빠가 너무 웃겼어요. 그럼 이미 그걸로 줄거리 검사 끝난 거예요. 공감을 해주면은. 그리고 제가 안 읽었으면 아니 너는 안 웃겼냐? 안 웃기던데요? 뭐가 웃겼는데? 저 이 대목 웃기던데요? 아 그래? 그걸로 끝나. 아빠랑 나랑 책을 같이 읽었고 비슷하게 공감했다는 걸로 하면 되지. 줄거리 말해봐. 자 주인공 이름은 뭐 어떤 사건이 벌어졌어? 이거는 그 교과서도 아니고. 그리고 제가 이제 메타인지 얘기하면서 그 얘기를 했거든요. 애들이 티칭을 하면은 메타인지가 학습된다. 근데 거기서 갑자기 인스타그램에서 부모들이 책 읽어주고 딱 오케이 거기 서봐 빨리 설명해봐 그러는 거예요 애한테. 그래서 제가 오 마이 갓 이게 아닌데 그래서 항상 스트레스 받는 게 어떻게 이렇게 설명을 클리어하게 하는지. 메타인지는 이렇게 딱 가서 애가 첫 번째는 어떤 애가 있었다 이건 아니고 그리고 그냥 메타인지는 조용한 거니까 머릿속에 그냥 자기 생각들 이게 꼭 티칭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너무 쇼킹했었고 엄청 많은 엄마들이 인스타에서 자기 애 오케이 거기 서봐 영상 찍는 거예요. 그 애가 이 책에서는 뭐 막 설명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 좀 되게 슬펐어요. 자기 생각을 느낌을 말하는 게 우리나라 애들이 되게 서툴러요.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객관식 문제 찍거나 아니면 뭐 그냥 간단하게 단답식으로 대답하거나 이런 게 너무 익숙해서 저 같은 경우 가끔 강연 가면은 이제 그런 걸 좀 깨니라고 웃기는 질문들 많이 하죠. 작가님은 왜 교과서를 왜 동화를 쓰게 됐을까요? 애들은 대답을 못해요. 보기를 주죠. 1번 돈 벌려고 2번 유명해지려고 3번 작가님도 자식들이 있어서 4번 소설이 안 팔려서. 자 애들이 저는 1번이요 뭐 2번이요 하면은 정답은 하면 애들이 자기가 맞췄을 줄 알고 좋아하는데 정답은 전부 다. 당황해. 전부 다인 문제는 안 풀어봤거든. 근데 이런 게 이제 독서의 힘이. 왜냐면 이 세대 답이 왜 하나밖에 없어야 돼. 수없이 많아요. 엄마가 저도 우리 마누라가 오늘 아침에 뭐 라면 끓여주면 이유가 있는 거야.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 내가 꼴 보기 싫기도 하고 쌀이 떨어졌기도 하고 어디에 놓은 음식이 마땅치가 않고 인간이 라면을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근데 그걸 다 하나로만 아침에 아내는 왜 라면을 끓여줬을까?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는 하나만 찾는 거지. 야 부부 사이가 안 좋은가 보다. 야 뭐 그 집이 뭐 이렇게 하는데 그건 사실 아니라는 거죠. 복합적인 이유가 있고 다양한 수백 개의 이유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애들에게 독후감 대회 제가 심사도 많이 하는데 줄거리 쓴 책들은 바로 던져요. 그러니까 500개 이상의 원고 독후감 들어오면요 심사하는데 1시간도 안 걸려요. 절대 다 안 읽습니다.
처음에 딱 봤을 때 제일 안 좋은 거 알려드릴게요. 나는 리드인의 이상진 선생님이 가방 들어주는 아이를 읽으라고 해서 이 독후감을 쓴다. 바로 버려. 읽었으니까 썼겠지 뭐. 그 다음에 또 다른 거는 가방 들어주는 아이는 뭐 작가님이 고정욱 작가님이 쓰신 책이고 장애가 있는 친구를 바로 버려. 내가 작가이 나한테 스토리 가르치냐? 내가 썼는데 오히려 시작할 때 우리 반에도 장애인 아이가 하나 있다. 그 아이가 도와달라고 할 때 굉장히 귀찮았는데 이 책을 읽고 나니까 그 아이의 마음이 이해가 된다. 나도 앞으로 걔가 도움을 달라고 하면은 기꺼이 도와줘야 돼. 아니 먼저 다가가서 뭐가 필요한가 살피고 도움의 손길을 내밀. 이런 건 바로 뽑는 거죠. 스토리 하나도 없어. 자기 느낌. 그리고 자기가 이 책을 그 독후감을 통해서 설명하는 거죠. 그게 메타인지라고 생각해요. 그냥 자기 언어로 자기 방식으로 쓰는 거예요. 근데 짜놓은 틀로 3분의 2는 스토리를 쓰고 뭐 3분의 1을 못 쓰고 이걸 또 가르치는 것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이걸 정형화시켜서 우리 느낌이나 생각과 삶의 그 수많은 다양성을 가르치겠습니까? 다 정답인데, 다 정답이고 다 오답이에요. 그게 인문학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너무 우리가 정답 원하고 짜여진 틀에 맞추는 거 이거부터 부모님들이 좀 내려놓으시고 그냥 공감해주고 아이 안에 있는 정말 그 아이의 순수한 영혼을 응원해 주셨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합니다. 앞서 나온 질문인데 서구와 영태기가 현재 어떻게 됐을지 네 궁금하다고 합니다. 네, 영태기가 이제 고정욱이죠. 고정욱이고 그다음에 서구는 저를 도와줬던 실제 인물이에요. 고등학교 1학년 때 가방을 1년간 들어다 줬어요. 하루도 안 빼고. 정말 성실한 친구죠. 담임 선생님이 시켰어요. 서구 너가 정욱이 가방 들어다 줘. 보니까 딱 고르신 것 같아. 생활기록부 보고서. 근데 2학년 되니까 딴반이 된 거예요. 그 친구가. 그래서 그 뒤로는 안 왔어요. 그때는 다른 친구가. 그래가지고 제가 가방 들어주는 친구가 없었으면 학교 못 다녔죠. 그래서 서구는 소식에 의하면 대전에 살고 있다는데 의무에 의해서 가방을 들어준 게 그렇게 힘든 거예요. 연락일치 없어. 근데 2학년 때 들어준 친구는 보니까 내가 서구가 가방 안 들어주거든. 지가 와서 야 오늘부터 내가 들어줄게. 자발적으로. 발론티어. 자발적인 게 굉장히 강해요. 그 친구 2학년 3학년 2년간 들어다 줬고 저랑도 지금도 친하게 지내고 엊그저께도 통화했고 두어 달에 한 번씩 만나고 46년 친구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쓴 게 가방 들어주는 아이 책이고요. 그래서 그 책이 너무 잘 팔렸기 때문에 그 가방 들어준 친구는 제가 약속을 했어요. 앞으로 나 만날 때는 평생 지갑 갖고 나오지 마라. 내가 다 산다. 진짜로 안 갖고 나오더라고. 그래가지고 만나면 제가 밥 사고 커피 사고 다 사고 있고요. 그 책이 너무 많이 팔려서 120만 부. 뭐 그걸로 뭐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팔린 동화책이죠. 그래서 책 제목을 바꾸려고 합니다. 돈가방 들어주는 아이. 네, 너무 재밌는 말씀이었는데, 자, 우리 이제 거의 시간도 다 되어 가는데, 우리 마지막으로 아이를 키우면서 지금은 우리도 아이였던 시간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는 우리는 엄마로서, 부모로서 살고 있고, 또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또 내 아이가 부모로서 또 살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가장 주고 싶은 선물이 무엇이냐 생각을 해보면, 내가 제대로 살아가는 것처럼 내 아이가 똑바로 인생을 사람만 가도 좋지 않겠어요? 그리고 내 아이의 아이가 행복하게 세상을 살아가면 좋겠다고 싶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누구나 자신만의 인생의 철학이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분만의 인생의 철학을 밝혀주시면서 오늘 이 자리를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질문인데 저 지난주에 이제 New Year 될 거잖아요. 항상 New Year's Resolution 하잖아요. 진짜 1년 동안 책을 너무 안 읽어서 되게 막 이렇게 막 행복을 좀 놓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New Year's Resolution 오늘 아침에 우리 세린이한테 말했어요. 엄마 New Year's Resolution이 everyday 책 읽는 거야. 그래서 세린이는 막 이제 웃으면서 알았어, 엄마. 근데 이제 세린이 resolution 뭐야? 막 책 매일 읽는 건 아니야. 그랬어요. 근데 그래도 세린이도 너무 요즘 책을 좋아해서 그런 얘기 하니까 이제 어렸을 때 뭐 대학교 때 영어 adult 때 엄청 책을 많이 읽었을 때 생각하면서 그때 너무 이제 약간 personal life는 안 행복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책 읽는 거 속에 너무 행복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다시. 근데 지금은 솔직히 퍼스널 라이프는 뭐 편하고 뭐 재밌고 행복할 수 있는데 그게 진짜 행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필요한 게 그거 다시 들어가야 돼요. 그 책 매일 읽는 걸로. 그리고 제가 너무 좋아하는 책 종류가 바이오그래피예요.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인생이 좀 재미없을 수 있죠. 저는 뭐 뉴저지에서 자랐잖아요. 뉴저지 진짜 재미없거든요. 그냥 한국이 재밌지만 근데 너무 재미없는 스토리가 있어서 이제 다른 사람들 정말 팬타스틱한 사람들 힘들었어도 진짜 이렇게 막 어려운 거 넘어온 사람들 그런 바이오그래피를 이제 그걸로 항상 시작하고 싶어요. 옛날에도 많이 읽었고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네. 네. 이 세상에 없는 거 몇 개 알려드리고 가려고 그래요. 이 세상에 없는 게 제일 먼저 없다고 우리 들은 거 우리 어머니가 해주신 말씀. 이 세상에 불가능은 없다. 강연 가서도 얘기 맨날 합니다. 내가 그 증거예요. 1급 장애인이 결혼해서 애를 셋씩 낳아서 다 키우고 작가가 되고 문학 박사가 되고 강사가 되고 혼자 차를 운전해가지고 원하는 곳 어디든지 가고 불가능 없는 거죠, 그죠? 두 번째는 이제 포기가 없다 이 세상에. 포기가 없기 때문에 제가 끝없이 도전할 수 있었던 거고요. 마지막 없는 것 세 번째 게 뭐냐면 이 세상에 공짜가 없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명언입니다. 공짜로 이루어진 건 없어요. 다 대가를 지불하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이루어진 거라고 생각해서 항상 우리 아이들한테도 야, 이 세상에 공짜가 없다. 영어로 하면 뭐죠? Everything's free. 저는 다르게 no pain, no gain. No pain, no gain. 그래서 책 읽는 것도 대가를 지불하는 거죠. 내 삶에 미리. 짧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갑자기 사례가 들려서. 네, 자, 우리 두 분께 좋은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오늘이 무슨 요일일까요?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저녁에 뭐 하는 줄 아세요? 많은 TV 프로그램 중에서 로또 복권을 당첨을 합니다. 자, 오늘 강연 들으신 선착순 6분 좋은 소감 발표하시고 뽑아가세요. 자, 손! 자, 안녕하세요. 저는 천원에서 올라오면 조금 늦었어요. 네, 고정원 작가님 아빠 고향이에요. 네, 그러세요? 네, 천원 토박이라서 네, 제가 지금 처음으로 고정원 작가님하고 이사선 선생님을 뵀는데요. 네, 너무 반갑고요.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인생에 있어서 가장 좋은 선물은 책을 읽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같은 생각 갖고 계신 분들하고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어렸을 때 고정 작가님 책도 초등학교 때 읽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초등학교 교사로서 가방 들어준 아이를 정말 이제 몇 년 동안 아이들한테 지도하면서 많이 읽었고 또 저희는 이제 10개월 된 아기가 있어서 이제 또 아기를 키우면서 어떻게 독서 교육을 해야 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혜를 얻어갔습니다. 감사합니다.
작가님을 통해서 오긴 했는데 사실은 저희가 인재책을 읽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이한테 조금 미안함이 있었는데 우선 제 모습을 보고 저희 아이가 좀 변하지 않을까. 또 작가님들 보니까 저 어렸을 때 모습 막 스쳐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 모습도 생각나고 아 좋은 올바른 부모가 돼야겠다. 오늘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학년 엄마 그리고 6학년 엄마인데 저는 사실 잘 몰랐어요. 근데 리딩 하면서 작가님을 다 찾아봤어요. 근데 너무 유명하신 거예요. 제 주변 분들이 토요일 시간이 더 안 돼서 못 온 게 너무 아쉽대요. 제가 꼭 와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어서 왔는데 너무 감동 있고 사실 너무 떨리는 갑자기 더 자신감이 더 넘쳐지고 아이들한테 더 잘해줘야 되겠다, 책 읽어준 엄마가 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사솜 교수님이 말씀하신 또 책에서 뭐 받은 내용이 뭐야? 그래서 영상 찍는 그 슬픈 엄마가 저였다는 그거에 많이 자책하고 진짜 메타인지라는 게 내가 확인하기 위한 그 메타인지가 아니고 내가 읽으면서 스스로 느끼는 내 안의 것이라는 거에 정말 오늘 제일 큰 가르침을 받고 제가 집에 가서 아이를 기르면서 그 오늘 배운 것을 확인하는 독서가 아니고 너가 스스로 깨닫고 인지하는 독서로 만들기 위해서 저도 같이 노력하는 엄마가 되겠습니다. 오늘 강연 정말 감사했습니다. 저는 리딩에서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선생님인데요. 이제 글을 쓰는 친구들을 보면서 정답처럼 쓰는 친구와 자기의 정말 감정을 쓰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글을 참 빽빽하게 참 잘 쓴 친구들이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그 자기의 느낌을 정말 아주 기발하게 표현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어쩔 때는 글을 쓰지 못해서 막 강요당하는 것처럼 아이들이 힘들어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제가 느끼는 게 얘한테 좋은 글을 내가 뽑아내는 어떤 강압자처럼 해서 좋은 글을 뽑아내는 게 맞는가. 그러니까 왜냐면은 부모님들은 이제 원하시는 게 있잖아요. 보여지는 게. 그런데 제가 만약에 그런 글을 못 뽑아낸다면 게으른 사람인가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거든요. 얘한테 유도를 해서 뽑아내야 되는가 라는 고민도 많이 했었는데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게 내가 게으른 게 아니라 내가 존중하고 있었구나, 그런 약간 깨달음이 있어서 저한테는 위로가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